장관님과 무슨 뭐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 움직임이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전국이 뜨겁습니다. 오늘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금 전 윤석열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총장과 함께 소송에 나설 두 명의 법률 대리인 얘기부터 먼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 네. 두 사람, 면면을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윤석열 총장과 꽤 인연이 깊다.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연도 깊지만 행정법원에서 그 법리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법리와 소송에 굉장히 그 정통한 두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나이가 한 살 차이입니다. 나이는 윤 총장이 한 살 많지만 사법연수원은 이완규 변호사가 한기가 빠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검찰 내에서도 대표적인 그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이완규 변호사가 검찰을 대표해서 담당을 했었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화할 때도 당시 그 대법 연구관이었었는데 이론적인 문제,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그 검사 인사 제청의 문제, 이 문제를 아주 조리 있게 질문을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었죠. 이성우 변호사는 이제 원래는 그 광주 출신인데 서울에서 충암고 졸업하고 역시 서울법대 이제 선후배고, 이분은 무엇보다도 그 행정 소송에 굉장히 그 정통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윤 총장의 인연도 깊고 또 법리에도 정통한 두 사람을 선임해서 이번 소송에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윤 총장을 누가 법률적으로 조력할지. 특히 이 인물, 이완구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던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 검사 대표였는데요. 정부의 검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7년 전 윤 총장 변호인의 모습 잠시 만나보고 왔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떤 변호인인지 캐릭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인데 특히 윤 총장이 당시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을 때도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인사 절차를 무시했다. 윤 총장에게도 쓴소리를 좀 아끼지 않았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 날아가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도 대구 고검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고검을 전직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고 나서 고검검사에서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는데 예. 검찰 인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파격적인 발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가령 어디 고검차장이라든지 초임 검사장급을 일단 한번 승진시키고 예. 그다음에 일선 검사장을 한 번쯤 경험하게 한 다음에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한다든지 보통은 그 전에 그런 방식과 절차를 취해 왔었는데 어쨌든 아무리 올바른 인사라고 하지만 파격적인 발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검찰 독립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시에 이완규 변호사가 지금 윤석열 총장을 일약 고검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한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검사들에게 줄 수 있다. 인사를 이용한 그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사실은 형사소송법 교수라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예, 법 체계에 정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어떤 수사권 조작이라든지 검찰 내부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서 항상 자문과 검토를 받고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분입니다. 어쨌든 저분 나름대로 상당한 원칙주의자고 이론가고 어떤 학구적인 그러신 분입니다. 예. 가장 최근 발언이 추 장관의 지위는 수사주의권 발동 당시에 법률 한계를 벗어난 지위자 부당한 지위다 이런 말도 했었군요. 근데 김 변호사님, 네. 이완규 변호사가 측근에서 법률적으로 윤 총장을 보좌할 텐데 법률 조언을 하고 그럼 만약에 무슨 징계위든 어떤 거에 윤 총장이 회부가 돼서 나오라고 하면 이완규 변호사가 대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입니다.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무부에서 이제 징계 대상자의 윤석열 총장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나오든 또는 본인의 특별 대리인이 나와서 뭐 소명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특별 대리인은 변호사, 그럼 아마 이완규 변호사가 되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법률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아마 오후 2시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윤석열 총장을 위한 어떤 변호를 하게 되겠죠.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 대리인으로서 이제 나서는 그렇죠. 거예요. 단 2명의 변호인만을 선임했지만 사실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듯이 윤 총장 변호를 돕겠다고 나선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들이 10명 가까이 있었다. 10명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총장님 기운 내십시오. 경량의 수용돌이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그 두 어깨로 무겁게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김경진 의원님. 네.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들이 변호를 자청했는데 일단 딱 2명만 선택을 했단 말이죠. 예. 오늘 딱 거절하고 고사했다.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변호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실은 각각의 변호인들에게 다 상황 설명을 하고 그 각각의 변호인들의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의 생각이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변호인으로 딱 2명을 선임해서 그 두 분과 같이 동시에 의논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소장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런 법적 쟁송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예. 사실 윤 총장은 뭐 라인이니 인맥이니 친윤석열이니 이런 단어에 유독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 하면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으니 아니 그러니까 라인이라뇨.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신문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신문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신문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윤석열 라인 이런 말이 나오자 발끈했던 윤 총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후배 변호사들이 좀 나 법률적으로 좀 돕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한 언론 보도를 좀 인용하면 친윤석열 인맥이 만약에 낙인 찍히면 후배 변호사들이 앞으로 좀
앞날이 걱정된다. 그래서 거절했다. 이런 후문도 이도훈 의원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이완규 변호사는 뭐 기왕에 또 가까운 사이고 법적 그 조언을 했던 분이니까 선임을 했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윤 총장을 변호하게 되면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랑 굉장히 가까운 변호사구나. 그런데 만일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혹시 바뀌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면은 적어도 5년 동안은 그 변호사가 굉장히 그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뭐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정권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든 안 주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윤 총장이 로펌 출신 변호사의 그 조언도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소속된 변호사가 윤 총장을 변호할 경우에 그 로펌 자체가 또 약간 그 정권에 약간 좀 그 껄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로펌을 나와서 변호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스 기질이랄까요? 그런 걸 보인 건데 이전에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 윤석열 그 총장의 윤석열 중앙지검에 의해서 그 수사를 받을 때 나는 뭐 수사받아서 좋다. 그러나 부하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던 윤석열 총장인데요. 그런데 어젯밤 10시 30분쯤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소송을 접수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실 과거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결국 그 바람은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무검찰이라는 게 협의해서 업무에 관한 규칙, 훈령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지 이게 대립해 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데요. 다만 이거를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뭐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김관학 교수님, 윤 총장 측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결국 직무정지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쟁송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을 이제 조금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하고 징계 요청에 대해서 불법 부당하다. 이미 이제 그 직후에 바로 이런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예상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제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 사안이 사실상 소명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직무정지를 풀어서 사실상 직무를 유지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재판을 벌어지게 되는 상황.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아마 사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추 장관 상대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윤 총장 측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새롭게 알려졌던 판사 사찰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니고 불이익 주거나 이용하려는 목적 아니었고 사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찰 문건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를 지금 보고 봤습니다. 저도 그거를 받아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보는 사람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저녁 메인 뉴스나 내일 아침 조간신문이 일부 내용이 좀 보도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건 과연 이게 사찰인가? 보시면 어떤 판사에 대해서 학력, 경력 나와 있고 세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재판을 진행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출연하는 패널을 평가할 때 김태현 그러면 제 학력, 경력 다 공개된 거잖아요. 네. 제가 방송할 때 어떤 스타일이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방송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게 과연 사찰이 맞나? 지금 보시면 윤종찬 측 변호인이 불이익 주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검사가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고 있는 재판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장에 대해서 어떻게 불이익을 줍니까? 변호사가 재판장한테 무슨 불이익을 주고 그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저 재판장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변호사든 검사든 재판에 승소를 해야 되니까 예. 자, 이 재판장 스타일이 이러이러하다. 예를 들어 변호인의 측의 피고인 측의 증거 신청을 잘 받아준다. 잘 받아주지 않는다. 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는 편이다. 늦게 하는 편이다. 형량이 세다. 약하다. 여기에 맞춰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저게 과연 저 사찰인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 의견입니다. 동의 못하신다고 하는데 김가럽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재판에 다 적용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화된 것이다. 관례화된 것이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주요 재판에 국한해서 이렇게 사찰, 정보 취합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서 한다는 것은 당하는 개인한테는 굉장히, 그것도 누가? 권력기관입니다. 이게 검찰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기관이죠. 아까 우리가 뭐 언론사 정보 얘기했지만 언론사는 정보기관이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이 권력기관이 사실상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저도 일부 보니까 성향 파악이 안 된다. 뭐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보다 검찰이 대응하기 유리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사실상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권력기관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권력의 압박 속에 노출되는 것인데, 이런 판사가 그렇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이 아마 대검 이 관련된 이 조사를 했던 부분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압수수색을 그러면 누가 허락을 해줬느냐? 영장은 법원이 사실상 추인을 해준 겁니다. 발부를 해준 거죠. 예. 그거는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법원이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네. 권력기관이 말씀하시는데 주체는 권력기관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권력기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칼입니다. 그 권력을 이용했느냐 안 이용했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검찰이 야 뒷조사 한번 해보자. 검찰 수사관한테 미행 붙여봐. 했더니 이 재판장이 뭐 밤에 집에 안 가고 뭐 어디를 다는 갑습니다. 요새 술을 자주 먹으러 다니는 일종의 미감이라든지 뭐 감청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면 권력기관 권력남용이 맞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평들은요. 권력기관이 아닌 변호사인 저도 그 재판장이 재판 진행 어떻게 하는지 스타일 전화 몇 통 해보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주체가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가장 최전에 서서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판사 사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두 사람에게 확실한 치명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김경진 의원님. 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윤 총장도 발빠르게 행정소송을 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어젯밤에 지금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무집행정지 하루 만에 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1단계를 먼저 밟은 건데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오후에 왜 이것부터 먼저 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게 이제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화급을 급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통상은 본소송보다도 먼저 내는 것이 어떤 실무적 관행이고요. 저게 만약에 집행정지가 안 되고 그냥 본 어떤 이 효력이 발휘하게 되면 사실은 예. 집행정지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아침에 얘기를 듣고 나서 저녁 10시 반에 그냥 전자로 접수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좀 중요하니까 일단 화급을 다투는 문제니까요. 신청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후에 순차적으로 본소송 제기하고 본소송도 행정소송까지 한 거예요. 예. 김태현 변호사. 네. 중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법원이 이거 좀 결론 빨리 난다면서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 직무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고, 이러면은 추장관 혹은 뭐 여러 가지 여건에는 어느 정도 치명타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수가 있어요. 오늘 접수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제 했으니까 오늘 이제 재판부 배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신청인인 법무부 장관 측에다가 이걸 보내면 법무부 장관 답변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게 절차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달 2일 날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일단 일주일 남았군요. 수요일 날 법무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만약에 뭐 정직 또는 뭐 면직, 해임 이런 결정이 나고, 그걸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사인하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당사자가 통보는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의 의견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면 결정하는 순간은 이미 징계위원회 징계가 다 난 다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할 소위 이익이 없어서 그냥 각하돼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아마 예. 여러 가지 그런 고려들로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 수요일에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중간에 잠시 말을 끊은 이유가 뭐냐면 예. 법적 절차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가 꼭꼭 어렵죠. 씹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어려워요. 결국은 김태현 변호사님이 어렵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원래 어려워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목소리를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징계위에서 징계 절차가 내려지면 이 그렇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법원이 윤 총장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정 자체가 다음 주 수요일 징계위원회 이후에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자, 오늘 냈으니까 다 모여봐. 그래서 내일 이렇게 툭툭툭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안은 또 하루 이틀이면 난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 약간 사안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법원에서 곤란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 이후로 결정을 약간 미루면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그 징계위원회의 어떤 징계가 그게 아마 결정적인 그게 키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 징계가 난다. 그 징계 확정된다. 그러면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의 방향은 이 직무배제 이걸 가지고 집행정지 행정소송했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이걸 가지고 아마 법적 쟁송으로 방향을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꽤 거예요. 길어질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추미애 장관 상대로 반격에 나선 윤석열 총장 얘기가 뉴스타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